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스마트 시티 그 BK 사업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뭐가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까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학기부터 이제 그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BK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 에리카 자체에 사업단이 9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9개 사업단 중에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갖고 탄생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더불어서 연구나 다른 국제화 뭐 이런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이 한 분야이고요. 당연히 이제 교육연구단이다 보니까. 근데 한양대는 이제 오늘 저 고려대 와서 조금 놀란 게 여기도 PB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대학들에서 많이 쓰시는 단어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ICPBL이라 그래서 인더스트리 커플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해갖고 저희는 이제 산학 협력을 이제 활성화하고자 교육 단계에서 ICPBL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연구는 이따가 좀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연구단 자체가 굉장히 융복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국내외 연구를 좀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니 뭐 에리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리카 캠퍼스 자체는 산학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저희는 캠퍼스 내부에 기업이 200개 이상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업들과 또 나아서 교외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해갖고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하는 한 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국제화와 국내 이 네트워킹을 위해서 국제화는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 국내는 스마트 시티 포럼으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연구단 구성은 아까 이제 개사를 해주신 단장님, 태성호 단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총 5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학과는 건축학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과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교통공학과가 있어서 교통공학과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로봇공학과하고 경영학부 교수님을 같이 모셔갖고 총 이렇게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저희가 구체적인 교과 과정표를 갖고 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안 가져왔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 경영 관련된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에 관련된 부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들,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 시티 공학 이제 전공으로 공학과 공학사, 공학 석사로 이제 나가게 되죠. 저희 학기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게 사실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이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인천광역시 조기용 팀장님을 모신 이유도 사실 국가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같이 쉐어하고자 모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자체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한두 가지 분야가 중점적이 돼갖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모든 다학제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 교육단도 다양한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논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활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한양대뿐만이 아니고 성균관대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단이 있어서 제가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추후에 그런 분들과도 좀 교류를 통해 갖고 대한민국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국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교육적으로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적 교류, 이제 전문가 네트워킹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전문가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화, 하나는 국내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제화의 노력은 저희가 지금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라는 걸 구축을 이미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들, 20개 가까이 되는 학교들과 MOU를 맺었고 그 학교들과 이제 전문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얼라이언스 내부에 있는 학교들과는 저희가 이제 복수학위, 공동학위도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동시에 이제 뭐 인적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실 만한 이제 뭐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 텍사스에 있는 조지아텍, 버지니아텍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아시아권에는 이제 싱가포르 대학이나 이제 뭐 중국의 몇몇 대학, 베트남 대학들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제 매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2년, 3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네트워킹 관련돼서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처음 이제 기획을 한 거고 처음 하는 거지만 스마트 시티 포럼이라는 거를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했고요. 지금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돼서 이제 국내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을 하시잖아요.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제 지자체나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모시고 스마트 시티가 과연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정말 이렇게 막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K 스마트 시티, KCT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이제 도시설계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도 KCT 내신데 과연 K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생각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포럼은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저희가 열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오신 분들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좀 이제 서로의 연구 성과나 아니면 교육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얼라이언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 저희 사업단이 갖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좀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SB라고 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운영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운영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SB 서울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22년에 여의도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안용진 교수님하고 김희철 교수님은 오셔서 좌장과 토론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아마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이제 국제 학교들을 저희가 모시고 이제 국제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담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 포럼을 오늘 발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라고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기관 행사로 거기에 들어가고 여기 계신 분들을 다시 모시고 또 다른 분들 더 모셔갖고 저희가 좀 더 크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연구단의 메리트는 저희가 스코프스 저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여기 저희 쪽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ustainable Building Technology and Urban Development라는 스코프스 인덱스가 된 저널을 갖고 있어서 얼라이언스나 포럼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저희가 특별판이나 스마트 시티 특별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번 퍼블리시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정도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이제 교육과 연구를 밸런스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BK 사업단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총 8년의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 사업단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를 겪게 됩니다. 저희 연구단 자체 내부적인 판단으로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발제를 15분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하는 관계로 이제 2시입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발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토론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특히나 이제 우리 조기용 팀장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발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남았을 때 저기 앉아서 제가 손을 들게요. 그러니까 그 신호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하실 때 핀마이크 착용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희 발표가 가장 프레시한 교수입니다. 정말 미국에서 다 건너온 교수님이시고요. 저랑은 이제 A&M에서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저희 이제 후배기도 하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의 황진욱 교수님 모시고요. 교통약자 이동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의 황진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교통약자 이동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와 정책 방향인데 다른 발제자분들이 하신 내용에 비해서 조금 브로드한 내용이라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약자 중에서 제가 이 연구에서 조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고요.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용답형 DRT 교통 서비스인데,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율주행 차를 이용해서 운영하게 될 미래의 교통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장애인이 나중에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할지, 그리고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교통약자 이동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통약자를 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같이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성,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부분은 요즘 교통 분야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용어 대신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전에 트랜스포테이션은 이 사람이나 물자가 어떤 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 행위랑 그 이동 절차, 과정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가 이 중점 사항이었죠. 근데 이 모빌리티라는 용어는 이동하는 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의 기본권, 하나의 권리라고 보는 관점이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차별 없이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애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제약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이동성이 많이 제약돼 있죠. 근데 이런 제약된 이동성을 좀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안으로 과연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 혹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 질문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장애인의 이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이 외부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행한 거라서 그 미국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은 1990년에 ADA법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든 공공장소와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도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램프, 이런 이동 편의 시설을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러트랜짓이라는 보조교통 수단을 반드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교통사 패러트랜짓은 그러니까 개인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의 뭐 유일한 공공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뭐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특수교통수단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포커스 그룹을 통해 가지고 직접 장애인분들에게 이동성을 해치는, 그러니까 이동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과를 정리한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교통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의 교통 시스템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나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빌트 인바이러먼트에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의 이동성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인데, 쉽게 말해서 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있어도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는 도보가 없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도보가 뭐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접근성 문제, 안전성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기존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정류장에 접근하는 문제도 있고, 서비스 정책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트랜짓 있죠. 그걸 이용하려면 어떤 적격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 뭐 등록된 장애인인지,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뭐 그런 부분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과연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조사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포커스 그룹과 더불어서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장애인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패러트랜짓도 그렇고 일반 대중교통도 그렇고 뭐 정해진 스케줄 아니면 뭐 보조교통 수단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플랜을 가지고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이용해야 하는데,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지금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 라이드를 부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은 그런 걱정 없이 내가 원할 때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이분들이 기대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일단 내가 자율주행차를 불렀을 때, 이제 콜을 했을 때 그 자동차가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처음 가보는 곳에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차에서 내려서 건물 목적지까지 그 라스트 마일의 방향이나 갈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은 운전자가 내가 승하차하는 것을 도와주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율주행차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 불안감이나 문제점을 느낀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과연 내가 혼자 자율주행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자율주행차에 탑승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탑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이 차 안에서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은 운전자가 많이 도와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와 기대 요소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나중에 이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용을 한다면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은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초이스 모델이라는 뭐 통계 모형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기존의 대중교통, 기존의 교통 서비스와 건조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점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이동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죠. 기존의 교통 서비스와 건조 환경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인식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승무원의 탑승 여부인데요. 제가 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에 과연 승무원이 탑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선택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는데 자율주행 차에 이제 승무원이 탑승했을 경우에 이 선택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죠.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고 내가 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교통약자들,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교통약자들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 인프라, 교통 시스템 자체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뭐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 디자인이나 설계, 그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약자를 비롯한 뭐 여러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모든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옵션이 필요한 부분, 이런 옵션이 필요한 사람들, 교통약자 장애인 분들이 뭐 승무원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수단, 서비스 옵션을 개발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자율주행 교통 시대에 어떻게 토지 이용과 설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인데 여기 보시면 뭐 드랍오프 레인이라고 있죠. 기존의 주차 용도로 이용되었던 면적을 이렇게 드랍오프 레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도 뭐 배리어풀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장벽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스마트 시티 시대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많이 제시되고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죠.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비롯해서 뭐 UAM이라든지 뭐 퍼스널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하이프루프 뭐 그런 것들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주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려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시 공간 구조,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자체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런 교통 수단들도 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두 번째 발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이범현 교수님을 모시고 도시개발에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사실 제가 2020년까지 국토연구원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1년도에 21년부터 22년까지 LH하고 같이 연구과제를 하나 했습니다. LH의 스마트시티 진출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원래 발제 제목은 제가 도시개발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진출 전략이었는데 그 과제에서 했던 연구를 좀 일부 내용을 좀 제가 첨삭해서 이게 발표를 드린다라는 말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크게 봐가지고 이제 이게 진출 전략이라고 추진 전략이 되겠죠. 근데 추진 전략이 좀 가능할 거고요. 아주 큰 그림. 어떤 모델이 좋을 건지 스마트 진출하면은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인도네시아 신행정 수도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발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1950년도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80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는 365개, 2020년도에는 몇 개일까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수는. 100만이 넘는 도시의 개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서로 이제 연계되고 아까 김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계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도시의 영역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ASCN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 아시아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는 걸 국토연구원에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아의 10개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를 하자. 서로 연계하자. 동남아 국가들이. 그걸 선언을 했고 서로 도시 간의 연계 그리고 도시 간의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을 주요 이제로 잡았죠.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 아마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경을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시간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신도시 개발하고 연결시키긴 하는데 2000년 이후고 저는 본격적인 거는 사실 신남방 ASCN 아시아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해외와 관련된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최근에 인도에서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자고 했던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걸 좀 더 스마트하게 나왔다라고 하고 실제는 이 시기에 나왔는데 법적으로는 처음에는 유비쿼터스 UCT 법이었죠. 2007년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부원장으로 모셨던 김용포 부원장님, 그분이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시공자재라고 해요. 시공자재 도시라고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공자재에 대한 연구가 2005년도였죠, 안 교수님 아마? 2005년도에 그때 5년도에 그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법이 만들어진 게 2006년, 7년 만들어졌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시티 법이 아니라 UCT죠. 아마 UCT가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거였고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도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마트시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수출할 거냐라는 걸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 당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이 한 장으로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는 단순 건설 사업 도구를 받았죠. 입찰해가지고 따내는 거죠. 저가로 따내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줘서 따내는 형태였다면 한 90년대 이후부터는 EPC 일괄수주라고 해서 턴키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시공, 운영, 관리 그거를 턴키로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PPP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죠. 2010년 이후는. 그럼 이 PPP 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해외 사업을 한다면 가장 적합한 게 스마트시티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LH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LH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약화됐긴 했지만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례로 LH는 예를 든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스타레이크 시티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냥 여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그냥 마스터 플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실적 모르고 그냥 개발 사업에서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안 됐던 그런 일반적인 기존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스마트시티 해협력 사업은 뭐냐면 제가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시민공시 가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 한 3-4차례 워크숍을 했는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발굴해준 이게 스마트 메뉴판이라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니네가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예를 들면 수공간을 연계하는 스마트시티냐?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솔루션을 발굴해주고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해협력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LH가 이걸 동의했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 그 유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시티 LH가 했던 뒤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 LH 사업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계획 수립을 해주는 겁니다. 쿠웨이트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도시도 마찬가지 계획 수립만 해주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뭐 볼리비아도 그랬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가 연구도 했지만 그리고 페루 제가 국가 스마트시티 ODA 사업도 했었거든요. 마스터 플랜 그려주는 사람이 대부분 계획 수립 유형이죠. 스마트시티 하게 되면.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시 건설 유형까지 가는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스마트 기능을 넣는 건데 그게 이제 플러스 되면 서비스 구축하고 운영하는 유형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매칭이 되는 유형들이 이 인프라 사업 통해서 추진하는 유형들이 이게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의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국내의 사례들을 좀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신남방 그리고 요 신남방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ODA 기업 동반 진출 현지화 이런 사업들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 주도가 아닙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고 도시하고 기업 간의 연대를 한다는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북미 같은 경우는 기업 중심입니다. 스마트시티 한다. 기업이 이제 미국 같은 기업이 이제 막 진출하는 형태고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협력에 기업을 하되 같이 동반형 모델을 같이 만든다는 특징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하지만 재정원조 등 지원을 건축해가지고 하는 하되 뭐 뒤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LH 따로 하고 코트라 따로 하고 기관마다 다 따로 있고 전략도 없고요. 뭐 이런 중구난 방식의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좀 관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재미난 게 정부 주도의 유무상 공적 자금을 제공을 할 때 선단형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기업, 정부, 자이카 이런 선단형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수출할 때 전략이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고요. 정부가 이런 유무상 공적 자금을 제공할 때 기업하고 같이 간다는 선단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ODA 자금이 기업에게 혜택이 가. 물론 요즘에 최근에 저희 스마트시티가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수출의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 지자체 R&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 연관 네트워크를 한 해외 수출하는 게 프라운호퍼 사례가 굉장히 좋아서요. 제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LH 어떤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전략을 기업 동반 진출의 선단형 스마트시티 해외 협력 사업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제가 그 사례 분석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LH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50 몇 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형화 한번 시켜봤어요. 실제로 해외 사업하는 것들. 크게 봐가지고 도시 계획과 구축과 운영 단계별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구조, 서비스와 데이터와 인프로 이 두 개 축을 나눠서 신도시 계획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하드웨어를 구축해주는 거, 그다음에 재생해주는 거, 운영하는 것 네 가지 유형을 한번 가지고 LH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뭐 미얀마 경협산단, 미얀마 달라 신도시 LH가 하는 데이터를 다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해외 협력 그 당시 지금 이제 그 사업단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 달라고 해서 사업 분석을 쭉 해봤죠. 몇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로 나왔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페루까지 다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LH가 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하드웨어 구축하는 전부 사업이 대부분이 인프라 공급 중심의 어떤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스마트시티가 이거하고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데이터 허브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하고 같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스마트시티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뽑았죠. 이 분석하는 과정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LH 그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모델은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PPP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PP라는 걸 진출하려면 LH는
출자 담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SPC에 출자를 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민간 기업하는 PPT를 하는. 그리고 진출 대상국하고 G2G로 먼저 해서 PPP를 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미얀마 경제부산단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EDCF나 MDB와 같은 그런 ADB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 기관에 유상 지원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드는 게 카인드나 코이카의 협력 사업이 마스터 플랜 통해서 진출 대상국에 들어올 수 있게 같이.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PPP로 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LH하고 얘기했던 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아까 저기 뭐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된다 그러면 지명 계약을 받지가 않으면은 기업들이 진출하기 너무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해야 된다. G2G로. 그리고 이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가야 된다. 하나 더 얘기하면 끌어올 수 있으면 아까 제가 싱가포르 국부펀드 해외 진출하고 그런 것들 말씀 안 드렸는데 국부펀드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게 해서 이 구조를 짜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도시 운영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들을 모델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하나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만약 PPP가 되면 이런 구조를 G2G로 만들고요. 운영 수익들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진흥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과정에 수익이 나오면 수익 사업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뭐 심지어는 간판 광고 사업권 수익 모델도 할 수 있게 도시 운영하면은 그런 사업 모델도 만들어주면 그전에는 사실 건설만 하고 그냥 말았죠. 해외 사업 건설하고 토지 매각하고 하면 말았는데 도시 운영 관리까지 하는 수익 구조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콜롬비아를 여러 번 갔다 왔었는데 사실 콜롬비아의 버스 카드 그거는 월드뱅크 자금을 가지고 했던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GS가 기업이 지출해서 월드뱅크 자금을 갖고 했는데 그때 GS가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SPC를 만들어서 버스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LH가 꺼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LH가 가게 되면은 이것들을 LH가 계약을 해주고 공공성을 담보해주고 지분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투자자, 사업주나 이런 대주당 같은 것들을 링크를 시켜줘가지고요. 협력국 정부와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이제 돈의 민간 투자 활성화나 재원 조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그다음에 이 민간 투자 기관들의 재원 조달 모델과 도시운영 관리자까지 주도하는 게 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유형의 단계별로 스마트시티 회해 사업을 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가장 또 역정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면 LH가 해외 사업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예비비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비용 확률적 위험 분석이나 이용 비용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요. 여기서 바로 가서 재무 투자 흐름을 해가지고 LH 투자 현금 흐름을 가지고 ROI에 투자 결정하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박스대로만 돼 있어요. 그냥 선순위 확정적 현금을 통해서 한 일을 와가지고 이게 가능해 오케이 하면 가서 뱅커빌리티 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나 위험 비용, 위험 기반 흐름, 그다음에 영업환, 특히 이제 환 위기도 되게 거래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소실 규모나 해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해외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투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PPP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고 연구차원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큰 그림인데요. SPC를 만들어서 결국은 오는 이제 한양대도 마찬가지 BK가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되면 현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초청원수나 공대의 전문가 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돼서 큰 그림을 그리는 스마트시티 회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 뒷부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볼리비아 사업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사실 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해봤더니 비즈니스 모델 한번 돌려봤더니요. 제가 한번 사업으로 한번 봤어요. 한 손익분기점이 운영을 하면 어떤 특정 사업인 경우에 PP 사업 중에 뭐 예를 들면 지능형 가로등을 만들거나 빌딩 가격 관리를 한다고 하면 특정 사업인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한
한 7년 정도 되면 나오게 되더라고요. 7년에서 8년 정도. 볼리비아 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사업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한 7, 8년 정도 되면 운영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된다. 도시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 볼리비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은 도시개발하는 그런 공공기관 LH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편익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 운영 수익 모델을 동시에 갖고 장기적 운영 수익 모델을 통한 스마트시티 수출할 수 있는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는 인천광역시 스마트 GIS 팀 팀장님이신 조기용 팀장님을 모시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조기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제 입으로 이야기해 왔었는데 이런 시대가 오긴 왔습니다. 저희 시가 이건 뭐 꼭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고 또 이 부분들은 인천시는 아주 중요하게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내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인천시는 이제 원도심에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도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앞서서 보셨던 이런 스마트 도시에 비하면 원도심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예, 저희 도시 입장에서는 도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또 이제는 이제 스마트 도시가 이거 아시겠지만 그 김포 장릉 아파트를 보면 이제는 유적지하고도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스마트 도시를 제가 도시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종 목표는 같겠지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육성하는 부분들을 하는 게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미션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중앙정부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고요. 저희는 롱텀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보편적인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아날로그적인 요소하고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잘 상호작용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도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촘촘하고 좋은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 중에 요즘은 이제 위치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많이 예전에는 위치 정보가 매우 비쌌거든요.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비싸고 운영하는 데도 비싸고 관리 갱신하는 데도 많이 비싸졌는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들을 잘 생산하고 모바일이 일상화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게더링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또 갱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위치 정보 기반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의 중요성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좀 오래된 건물들 새로 지으면 되고 또 오래된 다리 철거하고 새로 해도 되죠. 근데 다만 그것도 또 언젠가는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구축해야지
구축하고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들이 잘 도시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 운영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이제 문진표를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몸이 아픈 거에 따라서 이제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 필요한 데이터, 사람의 어떤 그 몸 아픈 경과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이 더 필요한 거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몸을 진단하고 또 몸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도 도시를 더 이제 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GIS 데이터나 또 빅데이터도 이야기하고 디지털 트윈 뭐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게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와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는 오래전부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공무원이 가장 먼저 잘 활용하고 그건 자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또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계속 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업무를 개선하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런 체계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체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게 2013년도라고 되긴 했지만 저는 2008년도부터 인천시에서 GIS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해왔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 스케일업 과정이라고는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시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인정을 하고 그런 거 데이터 기반의 어떤 도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데이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는 2차원 뭐 GIS를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2차원 지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고 이제는 디지털 트윈 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2001년도 이미 저희 시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보고에도 갔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행정의 정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제가 정의한 거예요. 뭐 어디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정의했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기술한 겁니다. 촘촘한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디지털 도시 환경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를 예측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행정에 투영하는 것 저는 이제 이렇게 봤고요. 의사결정 과정이 시각화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디지털 트윈 행정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주 촘촘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해년마다 아주 정밀한 도시 정보들을 게더링하고 이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민간인들한테 직접 민간 서비스도 이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2년에 한 번씩 인천시 전체를 정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아주 그 멋있는 텍스트 촬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3차원 뭐 도시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지하 시설물 정보나 지상 구조물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잘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도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갱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시민 참여형 시민들이 같이 이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갱신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했던 사업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교육을 시키고 점을 찍는 과정, 선을 긋는 과정, 면을 찍는 거, 3D 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시민들을 디지털 트윈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력 단절녀하고 노인분들을 해서 한 150명 정도를 제가 교육을 시켜서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끝까지 남아서 최종적으로는 한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한
경력 단연료 분들 한 서너 분들은 3D 모델링까지 하시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고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떤 도시 정보들을 구축하고, 예,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컬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는 로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런 데이터를 또 구축을 했고요. 또 청년들하고 또 뭐 보행자 네트워크나 이동약자 네트워크 같은 데이터를 또 구축을 했고, 또 인천시 지하철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3D 모델링을 다 하는 것들도 청년들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을, 청년 인턴들을 같이 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고, 이제 아주 간단한 거긴 하지만 경력 단절료 장애인들, 노인분들하고 상업용 건물의 주차장 주출입구 DB 같은 것들도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인천시 안에서 디지털 트윈 행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나 경관 심의,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도로 시설물들, 건축 심의, 바람길,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 팀에서 전체 시뮬레이션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해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행정 내부적으로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이제 일하는 방식들을 개선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걸 무한 리뷰를 해가면서 저희 협업하는 그런 팀하고 같이 이런 시뮬레이션 체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저쪽 부분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이 국제 공모전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GIS 데이터들을 공모전에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제공을 해서 실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이건 도로 개설 관련된 시뮬레이션인데 인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 특정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할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거, 이게 어렵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저희 가지고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과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이쪽에 도로를 이렇게 놓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심의도 이게 참 죄송한데 하여간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가 2년에 한 번씩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찍고 있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제가 모든 도시 구조물들 다 그 3차원으로 모델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옆에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건물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좀 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시 정보들이 구축되어 있는 정보하고 가상으로 이제 건물들을 올려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지금은 합니다. 좀 퀵하게 빨리 도시를 빨리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빠른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이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술을 갖다 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람길 관련된 시뮬레이션들도 저희는
네, 바람길 관련된 시뮬레이션도 저희는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화재 대응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실 거예요. 소방차에 GPS 안 달려 있습니다. 네, 소방차에 GPS 달리는 소방차 거의 없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소방차가 제대로 어디에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 PDA 있잖아요. PDA 됐다. 아니다. 탭. 네, 그 지령을 받는 탭을 이용하는데 그게 위치 오차가 정보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소방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소방본부가 대부분 관제를 합니다. 소방서에는 그런 이 소방 불을 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소방본부에서 전체를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 인천에 불이 여러 군데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인천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남동공단 공단 소방서하고 같이 했던 건데 위험시설물이 있는 건물에 그 위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들을 잘 3D로 잘 구축하고 이제 소방관들이 그 위험시설물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좀 길긴 한데 네.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확보를 안 하고 이게 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못 합니다. 다만 이걸 하는 것들은 소방청에서나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하는데 소방서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단 소방서 같이 공단 소방서 내에 있는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을 구축하고 이분들이 좀 더 그 출동을 할 때 자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인천시 전역의 건물을 3차원의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래서 원래는 이 상황실을 하는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실을 좀 바꿔줬죠. 이분들은 베를린에서 오신 분들이긴 합니다. 베를린에서 저희 거 보시겠다고. 이제 저희가 뭐 GIS 그다음 디지털 트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저희 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메타버스가 그 시공간을 가지고 이제 시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인천시가 뭐 지금 저희 민선 8기에서 말씀하시는 초일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XR 메타버스 인천미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과기부 과제를 한 140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끝났고요. 뭐 아주 잘 됐냐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영광스럽게 제가 이 사업의 총괄 PM을 맡았고요. 인천시의 주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XR 3차원 공간 정보로 구축을 했고 이걸 만들 때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관련된 라이다 장비를 실내 라이다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저희 팀만 쓰는 게 아니라 인천시도 쓰고 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공항에서 실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영상 기반의 실내 치기를 통해서 실내 내비게이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6월 달에 정식적으로 오픈을 할 겁니다. 제가. 네. 인천국제공항과 이제 개항장 그리고 인천 부평역 일원을 제가 구축을 해서 이건 올해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CES에 나가서 실제로 이제 데모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도 같이 했고요. 앞으로 계속 확산할 것이고 인천시가 이와 관련된 생태계들도 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이게 이제 조만간에 많은 지방 정부하고 공공형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를 할 겁니다. 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이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연속 사업으로 하는데 아까 그 이동약자와 관련된 교수님의 발표가 있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저희가 인천에 한 70여 개의 지하철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 그 휠체어나 이런 이동약자들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내 내비게이션도 올해 제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다른 지방 정부들하고 이렇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확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인천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보자면 시간의 확장, 또 소통의 확장, 기술의 확장, 또 이 공간의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인천시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차원에서 그게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